혹시 오늘 망명길에 오르지 않으셨나요?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이후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에 찬성했던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당 당직자들이 텔레그램에 가입한 데 이어 공안 검사들까지 사이버 망명 행렬에 동참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럴 거면 왜 통과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빅브라더의 공포 때문에 한쪽에선 입을 막는데 다른 편에선 아무런 제재도 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 오늘은 TV조선과 콜라보레이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패널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2016년 총선보도감시연대에서 선거 보도 모니터팅을 하고 계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진보 콘텐츠 네트워크 세상을 바꾸는 꿈 바꿈 이사이신 손우정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두 분이 매주 화요일 방송을 함께 해주실 텐데요. 방송 보시는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이석현 의원님께서 안철수 의원? 네, 손수 전순옥 의원님, 은수미 의원님.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걸 보고 되게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국민이 가야 할 길과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이요.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의사로서도 좋은 이미지 많이 쌓고 해서 좀 약간 새로운 물 같은 그런 신선한 그런 게 있어서 좀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대표님이 신혜진 의원님이 김무성 의원님,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그럼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도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성찰을 할 줄 모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대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서 잘못을 했더라도 그걸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제 후대 정치인들을 이제 좋은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시민들이 그 집회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막으려고만 하고 제대로 들으려고도 안 하고 막 경찰차 그런 걸로 차벽 세우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이랑 소통하려는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최악의 정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김무성 대표님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래도 국정화 교과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저희 국민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의견을 세우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또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는 바람에 발언하고 싶지만 저의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저는 발언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싶습니다. 있는데 말씀 못 하시는 건가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언급했다가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요즘 무서운데 시대가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잡혀가는데 이거 잡혀가죠. 저 신상 다 털리고 잡혀가는 건데 최고의 정신은 모르겠고 그냥 요즘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말 조심해야 돼요. 트위터 잘못하면은 택배 온다는데. 무슨 택배 온대요? 국정원에서 택배 보낸다고. 무섭죠. 무서운 세상이에요. 왜요? 뭘 말 한 번 잘못하면은 끌려갈 수도 있잖아요. 테러 방지법 이런 거 있으니까. 근처 이화여대 학생들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사실 인터뷰를 시작할 때는 청년 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인, 나쁜 정치인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말미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테러 방지법 때문에 검열당할까 봐 겁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우리 손우정 박사님, 이런 대학생들의 반응을 보면서 테러 방지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저도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는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영상을 보니까 저도 여기서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고 무섭긴 한데 이게 지금 청년들이 이런 걸 느끼는 게 구체적인 실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뭔가 불안함이 계속 그 우리 주위에 떠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닌데요. 예를 들면 그 유명했던 박정근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 예전에 그 사회당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반조선노동당 그리고 종북이란 말도 제일 처음에 만들어낸 정당인데 여기에 이제 당원 생활을 하고 있던 박정근이라는 청년이 북에서 운영하는 우리 민족끼리 사이트를 트윗을 이용해서 그것을 풍자하고 조롱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돼서 이게 국가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근데 이게 2012년 1월 달에 구속이 돼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되긴 했는데 이게 판결 끝난 게 2014년 8월, 그러니까 거의 2년 6개월이 넘동안 재판 소송에 시달렸던 겁니다. 자기는 북을 비판하기 위해서 풍자를 했던 건데.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홍승희 씨라고 대한민국 효녀연합 그분이 이제 예술 활동하는 예술가인데 그분에서 이제 재물 손괴죄 걸어서 이제 검찰 출두 요청이 나오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취업할 때 뭐 애국심을 뭐 묻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혹시 내가 이런 그 인터뷰를 잘못했거나 글을 잘못 썼을 때 내가 뭔가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공포심이 있는 건데 사실 이 테러 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인 테러 의심자를 지목하고 이 사람을 체포하고 검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공포가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이 느껴지는 불안감이 실제로 더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이 통과돼서 국정원이나 이런 테러 전담 기관에 인력이 늘고 자금이 늘면 그런데 테러가 안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겠냐는 거죠. 네. 지금도 우리 그 핸드폰 뭐 통신사 정보 제공 내역 같은 거 조사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만하게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국정원에서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이 인력들이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뭘 할까 이런 공포심이 국민들에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뭘 구체적으로 알고 그 증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현듯 느껴지는 불안감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 거부 뭐 그런 걸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 처장님은 이제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예전에 잘 몰랐다가 필리버스터의 영향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은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언론에서 사실 제대로 보도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만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지상파나 이런 쪽에서 거의 예전 같았으면 이런 게 나오면 막 시사 프로그램에서 특집으로 뭐 계속 여러 차례 무슨 내용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이제 짚어줬을 텐데 독소 조항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 있는 몇몇의 사람들만 이것을 이제 우려했는데 필리버스터의 영향으로 어찌 됐든 물론 뭐 화제가 되는 것들이 더 많았지만은 독소 조항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침투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구나라는 것이 많이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손 박사님, 이게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번 사건을 보면서 필리버스터하고 테러 방지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보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논의하고 이런 장이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과연 그런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번 필리버스터 정국 또 테러 방지법의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회의 모습 어떻게 판단하시고 진단하십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에서 국회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19대 총선 국회 기간을 통틀어서 가장 마비가 안 되어 있던 기간이 필리버스터 기간이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동안 국회가 사실 우리 역사에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때보다 좀 국민들과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사실 그때 뭐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든지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너무 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터져 있었는데 국회가 정말 그런 민의를 반영하는 역할을 해왔나 여기 되게 의구심을 가졌는데 필리버스터도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저것도 쇼하는 거 아니야? 뭐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겠어? 라는 사실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봤습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서 얘기한 거 보니까 아 정말 저런 내용도 있고 아 저거 정말 중요한 문제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정말 사소한 거지만 소통에 되게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라는 공간이. 근데 어쨌든
그런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단지 그 말을 잘했고 뭐 정보가 많았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와 뭔가 교감하고 싶고 우리의 국회를 여기고 싶다라는 좀 열망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것을 마무리할 때 물론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었다 이런 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국민적 열망과 국회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 그리고 대의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을 했다면 조금 더 메시지가 좀 더 국민들에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이게 선거가 뒷전이라는 비판을 받기 싫다는 얘기가 오히려 선거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정치의 역할, 국회의 역할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는 것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좀 남는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서 연결시켜서 질문을 드려보면 새누리당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죽어도 안 된다. 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그런 뭐 역사적인 어떤 기회였고 또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좀 이런 표현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수로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런 새누리당의 태도가 과연 민주주의 정치 상황에서 맞는 태도인지 그거는 뭐 제가 굳이 대답을 안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새누리당이 그런 비판이 나올 걸 알면서도 통과시킨 이유가 뭘까? 국민에게 필요해서기 때문일까 정말?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하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근데 물론 그 뭐 지금 우리 정치권의 문제를 짚어보자면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정말 국회 다 왔냐 얘기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더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긴급 상황이다라는 아무도 긴급하게 느끼지 않는 것들을 긴급 상황을 선포하면서 긴급 상황을 만들어버린 이 국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말 조심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종편 특히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말 조심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시청자 중에 TV조선 뉴스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 지금 필리버스터 이거는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이게 어떻게 오늘 끝난다고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오전 9시에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당 지도부로서 스스로 한 말이었는데 어떤 대국민 약속을 또 못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실세가 맞습니까? 이종걸 원내대표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게 제대로 안 지켜진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원내대표라면 영어로 하면 휘비인데 이 회초리 아닙니까? 이게 작동이 이제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초리가. 본인이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원경 처장님. 네. 저도 앵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앵커가 저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게 참여한 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 화면? 앵커가 말을 많이 할 수는 있죠. 그런가요? 참여하는 분에게 또 유도하는 질문도 하죠. 왜냐하면은 뭔가 그 속내를 끌어내는 진지한 정말 그 사람의 뭐 정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질문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TV조선 그 앵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깐족거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름 붙였는데 지나치게 깐족거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인터뷰를 할 때 뭐랄까 기행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심상정 의원에게 그 이 최희준 앵커가 지난번에 김정은을 좋아하느냐 이러면서 yes or no로만 대답해달라, 단답으로 얘기해달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기서도 지금 조롱하는 한마디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뭐 맞아야 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방송에서. 근데 이게 시사 토크쇼에서 해도, 시사 토크쇼 아니고 예능에서 해도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게 저녁 종합뉴스에서 앵커가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발언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보기에 뉴스쇼 판이 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뉴스를 쇼처럼 하려고 한다는 약간의 그런 맥락은 있으나 이건 쇼로 할 수 있는, 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 박사님, 이게 친노 운동권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종편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체가 뭡니까? 대체 의미가 무엇이죠, 이게? 근데 뭐 친노 얘기는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텐데 사실 이게 뭐 정치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공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움츠리고 내부적인 단결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집단에서 일부만 세게 때리면 이게 끊어져요.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이 되는 단체에서는 오히려 그 내적 응징력이 상당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흙을 손에 꽉 쥐면 물이 빠져나가는 대신에 안에는 되게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단결이 되는데 외부하고는 괴리가 되거든요. 근데 친노 프레임을 건드리는 것도 지금 어느 정치 조직이건 어느 단체건 내부 갈등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지나치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비판을 하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것을 특히 거기에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외부에서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은 뻔하죠. 첫 번째로는 내부의 분열을 요구하는 거고, 물론 그 안에는 뭐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문제도 물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만 외부의 의도는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숨겨진 의도는, 자 봐라, 더불어민주당은 친노 패권이 있고 저렇게 싸우고 서로 비판을 하는데 안 물러나고 이런 완전 엉망진창이다. 반면에 우리는 리더십이 서 있다. 누구에 의한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것을 간접적인 효과로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손 목사님, 이게 실체가 있긴 있어요? 친노 뭐 패권주의라고 얘기하죠. 예. 민주당 내에 그런 예. 실체가 있나요? 근데 사실 이 패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패권이고 예. 이렇게 안 보면 또 패권이 아니고, 뭐 자연스러운 민주당 과정.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내부 선거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면 다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 존중해 주는 게 맞는데, 또 다른 쪽에서 보면 패권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근데 이 패권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떠나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내부의 끊임없는 소통이에요. 공개적인. 근데 지금 친노 프레임을 엄청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이 어떤 의제로 차이가 있고 어떤 문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노 패권 이러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동일한 메커니즘이 사실상 그 진보 정당이 분열하고 했던 데도 동일하게 적용됐던 메커니즘이에요. 패권을 제기하고 내부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을 외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내부 문제를 지나치게 외부로 끌고 나가지 말고 이거는 책임 있게 자기 안에서 해결을 해야죠. 민주적인 방법을 하든 존중을 하든 타협을 하든 해야 되고, 내부의 문제를 지나치게 외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당 내에서도 서로 좋지 않고, 뭐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뉴스 보면서 서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싸우는지 듣고 싶지, 누가 누구랑 뭐 패권이 이런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편들이 그런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방송에서? 뭐 종편뿐만 아니고 예. 지금 대부분의 언론이 이 친노 패권주의 그리고 운동권, 친노 운동권 이런 프레임들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더민주 흔들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민주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 정당은 내부에 패권이 있고 아주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패권을 가지고 있고 게다가 운동권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파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패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세력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공천권 때문에 잠잠하지만 이제 공천이 끝나고 나면은 이 정당은 사실상 분열될 것이고 이제 믿을 수 없는 정당이다. 정말 더민주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득 씌우는 이런 보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노 패권주의 저도 정말 궁금해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근데 뭐 장성민의 시사탱크나 이런 걸 보면 그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거를 그 친노라는 말을 쏙 빼면요. 그냥 그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 집단을 다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영남 패권주의라는 말 사실 별로 안 하죠. 네, 그런데 영남 패권주의를 이렇게 적용해서 그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똑같네?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지금의 어떤 정치 행위 그거 갖다 붙이면 네, 똑같네? 그렇죠. 새누리당 다 똑같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을 이상하게 친노 패권주의에다가만 그 나쁜 설명들을 잔뜩 붙여서 계속 매일매일 주입식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데 손 목사님도 그러면 친박, 진박, 비박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왜 새누리당 안에서는 친박 뭐 아니면 패권주의니 예. 뭐 이런 얘기는 없죠. 진박 패권주의니 이런 얘기는 왜 안 쓰는 거죠? 그러면? 남의 허물이 더 잘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쨌든 나타나는 갈등을 봉합해야 된다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었고, 저쪽은 갈등을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얘기를 많이 하는 걸 텐데 창의력이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친노라는 말도 사실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 뭐 친하다마다 물론
그 봉화마을 자주 가면 친노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창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똑같이 쓰고 있는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것에 몇 년째 헤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로 뭐 저도 뭐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그 내부에서 좀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아예 프레임을 바꾸셔서 이제 해야 되는 거지 갈등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어떤 단체 조직도 다 갈등이 있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나갈까를 고민해야지 누가 패권이다, 문제다. 그리고 또 계속 돌아가신 분 이름 거론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치의 후진성이죠, 사실. 근데 약간 네. 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거는 예. 그 더민주 내에서 정치인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저는 물론 그런 거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외부에서 이런 프레임을 가짜 프레임을 만들어서 계속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아 진짜 더민주 시끄러운가 봐. 저기 안에서 소수 몇 명이 패권을 지금 막 장악을 해서 횡포를 부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실제 정치 행위와 언론 보도에서 비춰지는 부정적인 면은 너무나 큰 간극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 그런 친노 패권주의 실체가 있든 없든 또 과장해서 네. 없는 친노 패권주의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긴 있지만 어디든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걸 과장해서 만드는 그런 그죠. 역할을 한다고 그리고 보시는 요즘 또 거죠. 친문 패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나오나요? 과장하는 예. 것도 있지만 예. 우리가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도 말싸움하다가 예. 옆에서 구경꾼들이 편 들어주면 그때부터 싸움이 커지거든요. 그렇죠. 망신도 있고 지금 그런 거를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렇죠. 조장하는 의도는 명확한 건데 예. 크게 보면 이게 보이는데 그 싸움 테두리에서 자기의 작은 이익을 생각하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좀 크게 보십사 그 뭐 야당 하시는 분들은 예. 좀 그런 그렇죠.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김 처장님 이게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언론이 어쨌든 주축이 돼서 만들어낸 특히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방법은 없을까요 혹시? 빠져나올 방법이요. 네. 야당에게 무엇을 하라? 뭐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국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하는 부분도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안 보면 된다. 근데 안 본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안 보면 어떡하나요? 뭐 국민 TV 그러니까 보라고 해야 아니면 되나요? 법적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번에도 김홍희 시장님 지적하셨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네, 네. 왜 못 한다고 보세요? 뭐 못하는 이유는 사실 국민들이 전 다 이미 소문이 예. 쫙 났어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알고 있다고 보시는데 네. 일단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든 평상시에 하는 방송심의위원회든 그 인원이 여당 추천과 야당 추천위원이 이렇게 있는데 여당 추천위원이 2배로 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합의제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투표처럼 이렇게 예. 되다 보니까 결론이 항상 여당 추천위원들의 그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종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논리는 있습니다. 뭐 시사 토크니까 뭐라 그럴까 토론을 하다 보면 약간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봐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봐주기가 아주 그냥 편파적으로 오히려 방송보다 심의가 더 편파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아쉬운 점인데요. 저희가 그 좀 굉장히 적나라하게 말하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말고 보통 때 이제 심의위원회는 3년이면 3년 이런 임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동안에 굉장히 길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나 또는 재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 4달, 뭐 3달 이렇게만 하는데 저 같으면은 그런 뭐 자고우면하지 않고 정말 이 방송에 있는 내용, 국민에게 정말 이게 옳은 방송이었는지 아닌지만 가지고 판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마치 자기를 추천해서 보내준 정당을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근데 이것이 전 심의가 그 다음 선거에 분명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저희가 2014년에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종편을 제대로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건을 저희가 센 발언들을 다 심의를 넣었는데 의견 제시, 문제없음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선거에서 바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만약에 중징계를 내렸다면은 아 이런 방송을 하면 선거 때는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가 갔을 텐데 학습 효과가 뭐 이렇게 해도 된 거죠. 그러면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또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그러면 100% 다음 대선 때
종편이 얼마나 그 날뛰는 방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방송 빙자 선거 운동원이라고 지금 표현하거든요. 이 사람들을 이런 방송을 해도 뭐 정부가 합법적으로 별 문제 제기 안 하고 있구나, 징계도 안 받고 있구나 이런 메시지가 갈 것이라서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이죠. 결국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이 문제고 두 번째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까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